오늘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하고 인연이 한 26년 정도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수교를 했는데 수교 전에 수교가 금방 들어간 게 아니고 한 2, 3년 정도의 그 여러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은 물론 정부에서 한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양국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가 또 어떤 산업이 먼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준비 작업들을 몇 년을 했는데 우연히 그때 그 민간에서 전 현직 뭐 총리분도 계셨고 또 장관분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또 기업체 회장님들도 있으시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모여서 민간 쪽에서 그 수교를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제 심부름하러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인연이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인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을 정상적인 수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저희가 이제 밀서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리펑 총리를 만나고 뭐 하는 수많은 과정들 또 막상 수교가 일어나고 나서는 또 한 10여 년 정도를 중국의 이제 그 주요한 관리나 또 책임자들이 이제 매년마다 한국으로 한번 넘어오고 저희가 또 넘어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은 뭐 심지어는 뭐 산업이라고 할 것도 없는 예를 들자면은 국경으로 비기가 안 들어갔었고요. 천진 통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천진 통해 들어갔는데 그 천진에 있는 그 국제공항이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하는데 가보면 아마 그 당시에 가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문이 없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적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못 같은 거 걸어놓고 심지어 이렇게 뭐 잡지 같은 거 찢어서 이렇게 꼽아놓고 그런 그 국제공항인 상태였어요. 거기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층 빌딩은 뭐 없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처음 들어가던 때는 석탄을 뗐었습니다. 모두 다 석탄 가루를 떼는데 아파트가 6층짜리도 석탄을 뗐어요. 들어가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석탄 가루를 뭉쳐가지고 그걸 떼는데 집안 전체가 뭐 벽은 새까맣고 또 그 석탄이 마르고 나면 또 그 가루가 집 전체를 덮고 있어가지고 아침만 되면은 그 가루들을 들고 나오고 또 석탄 파는 그 트럭들이 석탄을 공급하는 트럭들이 북경시 중심가에도 양쪽 그 도로의 양쪽에 아주 뭐 끝없이 서 있고 그래서 5성급 호텔에 들어가서 밤에 자다가 하도 목이 아파가지고 문을 열어서 카텐을 이렇게 열어보면 전 도시가 그 매연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뭐 택시도 없었고요. 심지어 커피 한 번 먹으려면은 호텔을 몇 개를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그 또한 커피가 언제인지 모르는 정말 희한한 맛이 나는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북경이나 뭐 상해를 보시면은 정말 그 과거에 김정일이 얘기했던 상전벽해,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맨 위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또 대학에도 있었고 또 정부에도 좀 있었고요. 또 북경에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그래서 한 1000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잡다한 컨설팅, 뭐 IT부터 BT, CT, ET, 어떻게 본다면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의 그 컨설팅들을 하고 실제로 또 운영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학생으로 유학도 갔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맨 위부터 아래까지를 다 겪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중국에 대해서 일반 그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많은 전문가도 있고 기관도 많고 또 유학생도 꽤 많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꽤나 많은 전문가가 양성돼야 되는데 제가 한동안 쭉 안 나오고 있다가 2년 전에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그 경총 있죠.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하는 그 조찬 모임 한 500명 정도의 그 참가자들이 모이는
거기서 한번 토론을 들어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를 한번 또 1시간짜리 했는데 의외로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들 너무나 정보에 목말라 하시고 또 아직도 많이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어느 나라보다 어렵습니다. 사는 것도 어렵고 그 땅에서 적응하는 거 정말 어렵고요. 실제로 전문가 되기에는 너무나 제약들이 많습니다. 저 유학생들이 가서 4년 동안 실제로 배워온다는 것은 아마 다른 나라의 유학을 그렇게 간다 그러면 꽤 많은 것들을 배울 텐데 저 유학생들이 심지어는 명문대학에 가 있는 유학생도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지 못하는 따로 떨어져서 한국 학생끼리 모여서 수업하는 이런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지나고 나도 거의 배울 게 없는, 배울 수도 없는 커리큘럼 자체가 아주 편향되어 있는, 심지어 영어도 가르치지 않는 이런 형태들이 돼 있어서 막상 돌아와서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모두 다 벽입니다. 밖에 나가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시간들도 없고 겪을 환경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시간이 사실은 이 내용이 꽤 많은데 이제 인원이 좀 적지만 너무들 집중을 많이 하셔가지고 꽤나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말이 빠른데 빨리 해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대충대충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정말 빡세게 한번 하는 게 있는데 가끔씩 이제 연수단들이 들어옵니다. 중국에. 과거에는 뭐 SK텔레콤도 제가 연수를 했고 또 대우통신도 했고 또 포스코도 했고 근데 아직도 오시면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시면은 우선 이제 관광 다니시고 술들 많이 드시고 수업들 들어오시면 좋으시고 또 술 냄새 팍팍 풍기시고 또 심지어는 중국의 그 유수한 기업들, 대기업들을 아주 사정사정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방문하게 하면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참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지금 또 회사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대우통신이었던 것 같은데 꽤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첫날부터 오셔서 수업은 안 들어오시고 계속 관광만 다니시다가 결국은 중국의 그 유수한 북대 밑에 있는 그 북대 방정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 중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거길 들어가서 또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직접 브리핑을 하시는데 몇 분 안 되셨습니다. 요 인원이 한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불을 딱 끄니까 코 고는 소리가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코 고는 소리가 보통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막 울릴 정도로 그랬더니 또 옆에 계신 분이 또 같이 또 코를 골아요.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불 켜자마자 제가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정말 국가망신이고 달러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연수단이 들어오면은 일명 실미도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토하고 갑니다. 꽤나 정말 빡세게 돌리는데 오늘은 지금 분위기상에 몇 시까지 지금 시간이 할애됐는지 모르겠는데 상황 봐서 정 여러분들이 못 견디면 그때 끊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많은 중국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전반적인 우선 중국이 얼만큼 굴기가 됐느냐 하는 중국 굴기에 대한 문제. 중국이 굴기가 됐다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굴기됐는가 하는 것도 사실상을 잘들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중국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기회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팍스 차이나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팍스 로마나 시대에서 팍스 아메리카에서 이제는 팍스 차이나의 시대라는 것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어린 시절에 나폴레옹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폴레옹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그 엉망이던 나라가 그 사자, 그죠? 잠자는 사자라고 표현했죠. 잠자는 사자가 일어날 때 세계가 진동할 것이다. 저희 어릴 적에는 안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일어났고 이제 그 사자는 안 잡니다. 다시는. 1978년도에 개혁 개방을 했죠.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가 중국의 굴기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초기 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중국의 굴기가 어느 부분에 우리가 의미를 갖냐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30년 만에 지구촌의 강자로서 지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대부분은 경제 분야에서 그죠?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가 않고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 강자로 나타났던 예는 지금 없죠.
자, 중국은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 외세에 대한 침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가시면은 많은 그 명승 고적들이 있죠. 뭐 북경만 보더라도 뭐 만리장성부터 시작해서 뭐 이화원부터 굉장히 많죠. 자금성까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그 원명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북경대학교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 근처에 있고 바로 이화원 옆에 있습니다. 원명원이라고. 이 원명원은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표현됩니다. 최고의 대리석과 마치 아방궁 같이 최고의 대리석과 최고의 옥, 정말 호화롭게 졌던 최고의 건물들인데 건물 수만 해도 수백 채가 있었고요. 아편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원명원을 아주 어떻게 그렇게 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시기도 힘든데 건물 하나를 완전히 돌로 다 내려버렸어요. 타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을 몽땅 다 약탈해 가면서 지나가다가 원명원에 들려서 몽땅 다 불을 태운 거죠. 다른 건 다 복구를 하고 있는데 원명원은 복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보는데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그냥 흙더미하고 돌무대기밖에 없습니다. 2층짜리도 없고 단지 그 돌의 질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돌들이 비싼 돌인가. 그리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얼마나 호화롭던가.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물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원명원은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구에 대해서 침탈받았던 그 흔적들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는 이러한 그 과거의 경험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의 흔적으로 좀 놔두고 있죠. 자, 시대가 흘러서 이제는 과거에 아편 중독에 걸렸던 중국이 지금은 전 세계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사는 방법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나 없나 했었죠. 근데 뭐 애는 유치원 못 보내고 학교 못 보내고 뭐 출퇴근도 못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하나씩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뭐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몸에? 네, 다 있을 텐데요. 펜도 우선 이게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 것 같습니다. 100% 메이드 인 차이나 같습니다. 이거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찾아보시면은 꽤나 지금 많이 메이드 인 차이나 있을 텐데, 전 세계가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에 완전 중독 상태가 돼 있죠. 자,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과거에는 그다지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큰 관심의 전환이 됐던 것들이 2008년도입니다. 여러분 1929년도 혹은 30년도에 대공황이라고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가 어려웠던 대공황 시대가 있는데 이 대공황 시대에 세계적인 경제의 강자로서 부상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의외로. 유럽, 미국 모두 다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소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 상태가 괜찮은, 그죠?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당시에 소련이 가지고 있던 경제의 틀들, 경제 모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주가 돼서 국유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유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들, 그 시스템들이 다른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견고했고 경제 성장을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소련 모형으로 다 바꿨죠. 특히 동구 쪽에서는 사회주의 모형으로 바꾸고 계획경제 모형으로 바꿨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계획경제의 폐단 때문에 이제 붕괴에 이르게 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혁개방 이후에 굉장히 높은 그 경제 성장을 보면서 물론 아시아의 네 마리 형도 그랬지만 꽤나 잘한다 뭐 이런 정도. 서구에서도 크게 신경 쓰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나오는 교재라든지 또 보고서를 보면 그냥 뭐 일반적인 개도국이 뭐 전교 공짜하던 애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등, 200등씩 따라잡는 뭐 이 정도. 위에까지는 절대 못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8년도에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중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죠. 다른 나라보다 흔들림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가는 거냐. 중국이 어떤 독특한 모델이 진짜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위기가 오면서 중국의 독특한 모델들, 정부가 개입되고 시장과 정부가 합쳐져 있는 독특한 사회주의 특색적인 사회주의 형태로 지금 운영하는 그 모델이 과연 존재하는 것이냐, 대단히 특이하고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이제 관심들을 집중적으로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물 터지듯이 수많은 보고서하고 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중국은 뭐 지표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G2로서의 손색이 없는 만큼의 모든 지표들이 지금 다 G2에 걸맞는 그런 지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GDP의 비중도 미국은 점점 45%, 25%, 20%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대신에 중국은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죠. 뭐 지표상으로 보시게 되면 2010년도부터 계속 지금 연속되고 있는 게 뭐냐면 GDP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몽땅 다 중국이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얘기고요. 또 2006년도에 만든 중국의 장기 발전 계획은 이미 10년을 앞당겨서 모두 다 지금 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도에 2000년에 4배의 목표를 하고 있거나 2010년도에 GDP를 2조 달러를 지금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2011년에 이미 벌써 GDP가 7조 달러가 되는 이런 상태로 2배, 3배 정도로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누구나 대부분 잘 살게 되는 배부르게 먹고 사는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자 하는 샤크항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도 이미 다 달성이 돼서 이제는 대동단계를 이루는 이런 단계로 지금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상당한 속도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중국의 굴기, 대국 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뭐 중국이 커졌다 하는 얘기보다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30년 동안 10% 내외의 고성장을 계속 유지해온 유일한 나라죠. 독일의 기적, 한강의 기적 뒤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이런 그 세계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점유율을 세계 시장의 점유율 1위 왜 안 보이고 1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 산업 지도들을 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중국 하나만 보더라도 왜 안 보이고부터 상당한 부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홍콩이 반환되면서 중국이 얻게 되는 힘은 배가가 되고 있죠. 대만까지 만약에 합류가 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까지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은 좀 어마어마한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1978년도에 먼저 우리가 그 중국이 동부 연안 쪽에서의 소규모 어촌에서의 몇 개의 도시를 먼저 열었죠. 자, 등서평이 참 영리한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우선 중앙에서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는 전혀 영향이 주지 않는 아주 소규모 도시, 어촌 지역에서 조그맣게 시작하는 이런 개혁 개방을 해서 시험 단계를 거쳐서 점점 내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78년도에 개혁은 했지만 투자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중국을 보고 세계가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드머니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화교들입니다. 화교들이 모아서 제일 먼저 투자를 해주면서 그 힘으로 첫 단추를 끼게 된 것이죠. 굉장한 중화의 힘들인데요. 중국에 있다 보면 이 중화의 힘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서서히 느끼게 되는데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자재 싹쓸이 하는 건 잘 아시죠? 마지막 경제전쟁에서의 마지막 부분은 원자재 전쟁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미국과 등지고 있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나라를 통해서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중에서 원자재에서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양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과 동시에 아프리카의 대통령들을 초빙을 해서 어떤 전람회를 열었었습니다. 투자 상담회를 열었었죠. 원래 한국으로 오기로 했던 상당수의 아프리카의 대통령들이 몽땅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중국이 48개국의 부채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갚아줬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뭐 나중에 해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갚아주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오기로 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치 외교 부분에서도요. 조금 느리네요. 자, 이제는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국제 문제 해결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3세계, 그동안 구박받았던 미국을 통해서 구박받았던 수많은 제3세계가 모두 다 중국의 우산 아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의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도 지금 요번에 항공모함을 앞으로 지금 또 6척을 더 만든다고 하죠. 인민해방군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고 과거에 여러분들 그 콜럼버스 시대 잘 아시죠? 콜럼버스 시대에 우리 그 무역상들이 떠나게 되면 항상 군대가 옆에 붙었습니다. 배들이 지나가고 나면 하도 해적들이 많으니까 일반 무역선들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옆에는 군함들이 따라다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중국이 혹시나 이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적인 경제 봉쇄입니다. 경제 봉쇄에서의 그 중국의 무역선들이 지나다니는 루트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력 싸움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지금 태평양 인도양에서의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이러한 힘겨루기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텔스기도 만들고, 우리나라 나르고 여러 번 실패했던 거 벌써 몇십 년 전에 벌써, 그죠? 벌써 우주 유영을 하고 또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이런 정도로 지금 중국은 그분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런 매뉴얼에서 이제는 중국이 중심이 되는 매뉴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매뉴얼은 여러분 IMF 때 한국이 97년도 IMF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금융 위기를, 외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IMF가 주는 매뉴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상당히 그 워싱턴 컨센서스에 부합되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3세계들은.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국에서는 각자의 나라들의 처한 환경들을 몽땅 다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독재 오케이. 인권 거론하지 않죠. 자기들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각자 나라 하나하나의 정권들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그 처한 환경들을 모두 인정하는 이런 형태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아래로 수많은 제3세계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줄서기에서 힘겨루기 한다면 꽤 많은, 오히려 중국 쪽에 더 많이 몰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언론이 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중국이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관련된 언론은 어디서 봤냐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다 봤습니다. 자, 중국은 올림픽 때 크게 지금 언론의 그 상처를 받았는데, 중국의 올림픽을 못 연다. 너무 뭐 공기도 안 좋고 환경 오염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연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까르푸에 대한 불매운동 운동도 있었고요. 특히 프랑스에서 성화 봉송하다가 성화를 뺏긴 적이 한번 있었죠.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온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이제는 외국의 편협적인 그런 언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중국 자체를 제대로 알리자. 중국판 CNN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일에 기자가 한 명 나가 있는 곳이라면 중국은 한 30배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화통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기자 수가 일반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수에 심지어 10배, 20배 이상씩 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중국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주위에서 보실 거는요, 앞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볼 거는 중국 관련된 기사, 중국의 정책, 중국의 정부에 관련된 상당 부분의 소스는 과거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을 통해 들어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든, 중국에서 각색한, 중국에서 한번 걸러있는 중국적인 색깔의 기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중국은 이 부분에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한국어가 얼만큼 이제 세계로 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류 물론 뭐 대단하죠, 지금. 중국은 거기까지 이르려면 꽤나 오랜 세월이 걸릴 텐데,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잃었던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홍콩 그러면 대단했었죠. 홍콩 영화 보고 일본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저기까지 가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경우가 있죠. 지금도 중국 가서 TV를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짜증만 나죠. 분노가 치밀고 짜증만 나고. 근데 과거와 다르게 중국의 TV 드라마들을 보면 옛날엔 정말 볼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TV를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모방해서 화장부터 뭐 샷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과거에 가을 동화가 한참 히트쳤을 때 가을 동화 같이 만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옷부터. 지금은 중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화면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멀지 않아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수많고 깊은 문화적인 역량들을 보게 되면 멀지 않아 이것도 쫓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은 지금 공자학당이라고 하죠. 그 중국어를 전파하는 공자학당이라고 있죠.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제 중국의 교육부에 있는 친구가 하나 와서 저더러 이걸 좀 해보겠냐면서 줘요, 팜플렛을. 저는 학원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무슨 또 학원을 하냐 그래서 밀어놨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그냥 한국에서 이거 다 해보지 그래서 됐다고 밀었어요. 뭔지도 모르게 이름이 공자학당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름 참 희한하게 졌다 그러고서 너 밀어놨더니 그게 그렇게 막강한 공자학교입니다. 지금 대학교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석박사 과정 몽땅 공짜로 다 장학금들 다 줍니다. 전 세계로부터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중국 국학을 연구하거나 중국학을 연구할 때는 박사까지 완벽하게 다. 지금 중국의 장학금들은요, 우리나라보다 장학금이 오히려 셉니다. 돈들이 많아서 그런지 학생들한테 밀어줄 때 꽤나 확실하게 밀어줘요, 푸하게. 예를 들자면
정착비, 교재비, 어디서 세미나를 하면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는 비용까지 주고요. 제가 가르쳤던 북경대학의 대학원 학생들 보면요. 기본적으로 한국어과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한국은 한 번씩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김일성 대학, 한국에는 아무나 가고. 또 어떤 학생은 선발돼가지고 유럽의 15개국의 대학들을 순방하는 이런 장학금도 줍니다. 있을 수도 없는 우리나라 같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15개국의 대학을 돌게 만들어요. 수십 개 대학을 그냥 몽땅 다 돈을 줘가지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까다로운 조건도 없습니다. 대학원생도 거의 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중국은. 석사과정 학생들이. 공자학당이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여기 연결시켜서 지금 중국은 통치 이념으로서의 유교를 과거에는 여러분들 그 문화대혁명 때 제일 먼저 파괴됐던 게 공자의 사당이었죠. 공자 사당에 가보시게 되면 그 산동에 있는 곡부라는 데 가보시면 공자에 관련된 비석들 모든 게 다 뭐 멀쩡한 게 하나도 없죠. 다 부서져 있고 엉망이 됐던 그래서 나무들이 뭐 이렇게 숲풀이 이렇게 우거졌던 정말 폐허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자금성만큼 더 자금성보다 오히려 더 화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공자가 다시 살아났죠. 살아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천안문에 가보시게 되면 그 모택동에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모택동에 초상화가 걸려 있는 바로 건너편에 모택동 초상화보다 9.2m짜리보다 조금 더 높게 공자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썽이 많아서 세우자마자 한동안 서호했다가 지금 잠깐 지금 그 박물관 안으로 넣었는데 통치 이념으로서의 유교를 결정하고 모택동의 초상화보다 높게 공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이런 정도의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자, 중국은 앞으로 정신적인 어떤 사상들이 지금 혼재된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끌어갈 만한 사상이 없습니다. 빈부격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산당에 대한 서서히 갖게 되는 불만들이 점점 커지는데 이것들을 잠재울 만한 어떤 사상들이 없어요. 그 사상들이 바로 유교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유교를 통해서 질서를 잡죠. 황제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공산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과거에는 황제에 대해 대들 수 없는 그러한 질서들을 지금 서서히 만들고 있죠. 저희들 여러분들 유교를 잘 보시면은 뭐 쭉 있잖아요. 뭐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뭐 그죠? 자식, 선생님과 이렇게 쫙 질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릴 적부터 지금 계속 강요하면서 자연스러운 질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문화유산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죠.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경 같은 경우는 그 명 13능이라고 여러분들 아주 지하궁이라고 지하로 쑥 들어가면 그 순장했던 수많은 귀신들이 같이 있는 아주 음산한 지하 묘지죠. 명대 13명의 황제의 능 중에 하나를 열어놨습니다. 나머지 12개는 열질 않고 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이 미어 터집니다. 진시황릉 너무 넓어서 지금 어떻게 건들지 못한다고 그러죠. 서안에 가면 병마용갱, 빅마용은 또 있다고 그러죠. 그만한 크기로 더 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조상 잘 만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동안은 미국한테 밀렸던 이러한 시대들을 이제 팍스 차이나 미국이 끝나고 제2막부터는 중국이 1등이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중국을 끌고 간 7대 성장 산업들, 신성장 산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의 경쟁들이 결국 마지막에 경제 전쟁의 결과를 만든다고 볼 때는 풍력, 태양광 등 새로운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에서는 전 세계의 1위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미 너무 커가지고 망한 회사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단일 회사가 전 세계가 필요한 공급량을 단일 회사가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회사가 거꾸로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규모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산업 분야들, 과거가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제일 G1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자, 스타워즈입니다. 우주 정거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지금 중국이 꼭 미국한테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기축통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달러에 대한 얘기들. 아무리 쫓아가려도 기축통화에 대한 부분은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 이거에 대한 꿈도 지금 서서히 키워갑니다. 이미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결제하는 나라들이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은 이미 위안화를 가지고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5만 원 뭐 옛날부터 했고요. 특히 또 중동 지역에서도 위안화에 대한 그래서 향후 한 몇 년 안에 5년 안에 위안화가 상당 부분의
물론 이제 유로와 같이 되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인정받는 기축통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별 의심이 없는 이런 상태들이죠. 자, 중국이 큰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다시 사자가 다시 잘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팍스 아메리카, 뭐 팍스 차이나, G2, 차이나 아메리카 여러 가지 말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중국이 지금 이 굴기가 우리한테 의미를 갖냐 하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전 세계 역사상 중국 같은 나라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냉전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국제 정치에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비서구 국가 중에서 세계 질서를 실제로 만들고 좌우하는 그런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프리미어리그에 들어가서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까지 갖게 된 나라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자, 중국은 심지어 전 세계의 경기의 변동도 중국이 만드는 일명 차이나 사이클이라는 것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턴 성장 주기입니다. 우리가 경기에서 뭐 호경기, 불경기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들을 바로 차이나가 직접 만든다는 것이죠.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주기가 전 세계를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 되면 다른 나라도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죠. 자, 중국 경제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은 나라의 성장세가 결정되고요. 다국적 기업의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일명 차이나 사이클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등장할 만큼 중국의 힘은 이제 막강한 상태에 이렇습니다. 자, 차이나 사이클 영향권들은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 동아시아, 또 자원 부국들, 유럽 지역, 그리고 다국 지역에 걸쳐서 전방에 걸쳐서 모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할 때 중간에 중간재 위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동아시아 몽땅 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로 완제품보다는 수출용 부품들, 반제품, 중간재 비율이 대만은 14%, 한국도 72%, 그 다음에 일본은 60% 이렇게 중국의 의존도가 커지는 상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잘 나간다는 남미 국가들, 그건 또 중앙아시아, 호주, 중동, 중남미, 브라질, 베네수엘라 경기 잘 나갑니다. 그 원인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상당한 부분의 원자재를 몽땅 다 사가는 거죠. 경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유럽은 지금 외환 보유고 중에서 유로화의 비중을 높여달라고 중국에게 지금 사정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중국이 찾아오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겠다고 했던 유럽의 상당수의 수장들이 지금은 발벗고 중국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중국에게 국채 매입을 부탁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의 명품들, 그 국가들은 중국에서 그 명품, 그죠? 그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버티느냐를 가지고 세계 명품 업체들의 순위가 바뀌는 이런 상태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상당한 것인데요. 자, 우리는 중국중은 많이 중국중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건데요. 자, 뭐 통일 부분 얘기 많이 하죠. 통일이 됐으면 당연히 좋죠, 그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통일되면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역량을 가지고 통일을 버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예방접종하지 않은 북한에 100만 명만 내려오면 우리나라 끝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스나 지금 AI 조류 독감 같은 거 가지고도 몇 명들이 휘짓고 다니면서 그 많은 지역들을 그러는데 북한에서 그동안 전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뭐 100만 명까지 내려올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난민들이 그냥 멀쩡한 난민이 100만 명만 내려오면 과연 우리한테 주는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과연 바라는가 하는 것들인데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는 90% 정도의 국경이 접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중국은 바로 국경 넘어 어떤 국가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등치가 큰 나라들, 인도 같은 나라들은 중국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이런 나라들은 적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를 붙여서 같은 크기로서 적대국을 서로 적대하도록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고요. 역사적으로 좀 똘똘한 나라들, 베트남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분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하고 힘없는 나라는 그냥 가서 접수하죠. 티벳 같은 예들입니다. 그냥. 자,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과연 중국이 우리하고 통일이 돼서 국경을 90%, 95%를 접할 때 시장 자본주의의 본산이면서 그죠? 바로 사상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이런 나라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 압록강을 가보시면 단동 지역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매일매일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그 수많은 중국의 수많은 물품들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물량들이. 자, 중국은 이미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이미 다 닦아놨다고 하죠. 만일에 안에서 내란이 벌어진다거나 할 때 북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단이 들어가고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이미 다 닦고 있고 중요한 북한의 상당 부분의 중요 지역은 이미 중국의 상당 부분의 기업가들이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요충지들은 땅도 무전. 여러분들 장백산도 그런 형태에서 지금 다 우리가 뺏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의 포지셔닝 부분을 한번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하게 중국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지만 괜히 아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뭔지 모르게. 미국 가게 되면 참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확 죽이는데 중국 가면 이렇게 당당하게 과거에 제가 그 대련시에 고문을 했었습니다. 그 고문했던 시절이 지금 유명한 그 보시라이가 그 뭐죠? 시장을 하고 있던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 재미난 일이 한국의 중소기업 중앙회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분들이 그때 이제 투자 유치 때문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승진이 하도 안 되는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안에 그 대련시에. 그래서 제가 실적을 좀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소기업 중앙회를 그때 회장님을 어떻게 알아서 그 기업들이 대련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대련시에서 꽤 많은 경성을 들여가지고 한 200개 기업이 준비를 하고 밤 늦게까지 부스를 다시 정부 안에다가 부스를 만들고 통역들을 다 대고 물품도 다 대고 뭐 저녁부터 호텔부터 몽땅 다 냈어요. 교통부터. 한국의 기업분들이 저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200개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건성건성 하시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들 안 가지고 그냥 대략 그냥 상담하고 쭉 빠져나가시고 저녁에 저한테 부탁하는 게 이번에 윤창중 뭐 대변인 같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이 한 50명이 오셨나 그러는데 술집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룸사롱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없죠. 그런 게 중국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도 또 접대라고 고민하다가 막 몇 개 집을 말이고 뛰어다니면서 그 다음날은 어딜 갔냐면 대련에 있는 그 모델 학교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상해하고 대련 두 개 지역에 모델 학교가 있고 특히 대련은 굉장히 그 항주하고 같이 중국에서 미인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 사업에 관심 없으시던 분들이 그 모델 학교 가가지고는 어쩌면 이렇게 눈들이 초롱초롱한지 그 모델 학교의 애들이 몇 명이 울더라고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분하다 하면서 울어요. 분하다고 울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좀 안 그랬으면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런 바로 만찬 시간인데 정부에서 내는 만찬인데 갑자기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게 두 테이블에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계신 분이 중국을 더 많이 안다고 싸우는 거예요. 뭐 싸울 일도 정말 없는 데서 옆에 있다가 몇 번이나 중국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2번 오고 한 분은 3번 오신 거예요. 예, 굉장히 한국의 그 중국을 보는 어떻게 보면 기업가 분들의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한 섣부른 판단들. 저는 중국 관련된 지금 26년, 27년째가 지나고 있는데 저한테 중국 물어보면 그냥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가는 곳에 그냥 그 현재 몇 월 며칠 날 어디 갔더니 거기만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북경대학교도 가보면 교실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느 대학이나 한번 가면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대학이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중국이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너무나 다양해서 이제는 그냥 어디 갔더니 어느 시점에 어디 가서 뭘 봤더니 그렇더라고만 설명하는 거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을 한 번에 이렇게 몽땅 모아서 설명하는 참 이런 생각 자체의 출발점들이 굉장히 중국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면에서 통찰력들을 떨어뜨리는 것인데요. 내용이 좀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재밌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서서히 불안해집니다. 서서히 좀 조시는 분이 나타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야단을 치겠습니다.
자, 중국 국가 운영에는 나름대로의 아주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체제 유지가 바로 상위 목표입니다. 공산당의 체제 유지는 불변의 진리고요. 나머지는 몽땅 하위 목표입니다. 그 하위 목표는 경제 성장. 어떤 때는 성장률을 높여잡고 어떤 때는 낮춰잡고 몽땅 상황에 따라 다시 말하면 체제 유지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다 변수들이에요. 대내적인 갈등, 대외적인 갈등 모두 다 변수입니다. 오직 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변화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도 정치도 모두 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면 바로 이겁니다. 상위 목표가 빠져있는 중국의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득 격차 완화, 부정부패 일소, 요즘에 시진핑이 오자마자 뭐랬습니까? 호랑이든 파리든 몽땅 때려잡겠다, 부패를. 모두 다 체제 유지입니다. 민주화 요구, 인권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모두 다 중심에는 민이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는 바로 공산당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면 돼 혹시나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지나가는 수많은 중국의 정책들 안에는요, 역사적으로 강한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정교한 룰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도광량의 뭐 기미정책, 화평굴기, 유소작이 뭐 부국강배 이런 겁니다. 자, 등소평이 유언을 남겼죠. 과거의 중국의 그 경험들을 보면서 실력을 키울 때까지는 절대로 밖에 나서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실력을 키우되 어디 숨냐면 도광량이라는 건 달빛 아래에서 칼을 가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칼 가는 것이 칼빛을 숨긴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인데,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의 방법들을 취합니다.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교한 룰에서 움직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부국강병 세계 제패입니다. 이 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주의가 중화민족주의는 불변입니다. 여러분들 그 춘절이라고 하죠. 구정 때 보면 한국도 강하지만 중국은 여러분 차이나타운을 가거나 전 세계를 보시게 되면 중국 사람이 이 구정 때 되게 되면 옷 갈아입고 자신들 음식 먹고 다 모여드는 건요, 어느 나라도 제일 강해요. 한국 사람이 그 부모님들 뵈러 고향 가는 거하고 상대도 안 되죠. 북경에서부터 만일에 맨 끝에 있는 데까지 가려면 심지어는 6박 7일, 어떤 때 7박 8일씩 걸리거든요. 그걸 서서 가는 거죠.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열차는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는 그 집 넘는 칸에도 눕지만 화장실에 누워 자고 복도에 누워 자고 창문에 매달려 자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서서도 자면서 6박 7일, 7박 8일을 가는데 한국은 너무 쾌적합니다. 그 열악한 그 열차에 지금 제가 오늘 공항에 내리자마자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공기. 26년 만에 최악의 공기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냐 하면 그 공기 지수를 봅니다. 금년도는 제가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중국에 가서 3년 만에 머리가 다 휘었습니다. 싫어합니다, 다. 머리가 원래 이렇게 하얗지 않았었습니다. 딱 3년 만에 머리가 휘었고요. 이는 뭐 그런 데는 물론 시원치는 않았지만 이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 석회질 간 건 아시죠? 설마 했어요, 저는. 이도 싹 다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일 심한 거는 제가 작년도에는 여기서 강연할 때 허리 디스크가 제가 물론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서는 교수 중에서 강의 많이 하는 사람 손꼽으면 아마 5위 안에 들 겁니다. 심지어 9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강의한 것도 젊은 시절에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한 학기에 25시간은 기본이었고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몇 시간 그냥 하면 아마 다들 못 견딜 만큼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몇 개가 다 터져버렸어요, 허리 디스크가. 작년은 제가 1년을 꼼짝도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5개월을 나오질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국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중국이, 제가 심지어 119에 119를 불러서 갔는데, 우리나라 119가 얼마나 대단한 119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119는 일단 조폭들이 합니다. 들어와서 허리를 다치든 뭐가 다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걷지를 못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아픈 거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창들이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몸을 찌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1초도 서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렀더니 저를 부축을 안 해요. 걸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119가 들어와서 부축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더러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고 바깥에까지도 혼자 타게 기다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라요. 거기를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게 꿈같이 나갔어요. 학생들이 막 오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이 들 것이 없어요. 저는 중국 생활 26년을 중국에 아니까 설마 했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 왕징이라는 곳에 가장 큰 병원인데 들 것이 없어요. 휠체어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구급차가 없어요. 지금도. 뭐 중간 다 생략, 그 파란만장한 생략하고 돌아오는데 다시 119를 탔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차 안에 착 들어가고 막 접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환자한테 무리가 없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길이가 작으니까 어떻게든 해줘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제가 허리를 다쳤으니까 허리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상태거든요. 가장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딱 넣고 그 침대를 딱 접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 몸이 이렇게 됐던 게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아코디언 같이 딱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접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나올 정도도 못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침대가 안 맞으니까 환자가 아니고 그냥 쭉 밀어넣으니까 딱 접혀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부축도 안 해주고 다시 집에 제가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침대에 그 뒤로 한 7개월 정도 못 일어났는데 현재 중국은 그 정도입니다. 북경의 가장 선진적인 돈을 받습니다. 게다가 119도. 이런 상태 참 스모그가 얼마나 심한지 요즘에 그냥 있는 스모그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10대 최악의 도시가 7개가 중국에 있는 거 아시죠? 요즘에 환경오염 중에 최악이 7개가 중국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베이징입니다. 이 지수들을 보시게 되면 40, 50 정도 되면 굿인데 얼마가 나오냐면 평균적으로 400대입니다. 아주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온통 빨간색. 제가 핸드폰 보면 맨날 그거부터 봅니다. 아침에. 온통 빨간색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도 너무 공기가 안 좋습니다. 금년이 최악인데요. 스모그가. 이게 하루 이틀 지나는 게 아니고 금년은 몇 달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모두 다 거기 학생들하고 저희들 그냥 삶을 포기하고 상당히 편안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또 도착하자마자 지금 비행기가 내려오는 데 느껴져요. 비행기의 공기가 한국 공기 최고입니다. 딱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일부러 리무진을 안 탔어요. 안 타고 앉아서 30분을 공기 마셨습니다. 청정입니다. 청정지구입니다. 북경 지금 최악입니다. 황사는 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스모그는 황사 같은 거는 미세먼지 아시죠? 여러분들 과거에 영국에서 15,000명 죽었던 그 미세먼지보다 10배가 강하다고 그러죠. 10년 뒤에 죽는다고 해서 저희 학생들하고 모두 다 10년 뒤에 지금 유서들을 쓰자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써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